신문 이야기 도지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지난밤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전체가 불에 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타고 있던 20명 중 10명은 사망하고 10명은 크게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기업의 은퇴자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입사 동기, 부부 모임으로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이런 참사를 겪었습니다. 10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대형 버스 사고,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뉴스 속보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로 시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예상했을까요? 노벨 문학상에 미국의 포크록 가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수견 시인인 밥 딜런이라지만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게 될 줄 과연 그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한 발언 3탄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지옥 같은 삶, 왜 아니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정말 김정은의 억압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보내고 있죠. 모든 길을 열어두겠다. 남한으로 오라. 대한민국으로 오라. 모든 길을 열어두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북한 주민들을 향한 이른바 귀화 발언, 귀순 발언 3탄을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도 근로자 20여 명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행을 희망한다는 뉴스도 단독으로 취재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핵공격 능력을 갖는 순간 김정은은 곧바로 죽을 것이다. 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의 러셀 차관보가 초강경 경고를 한 겁니다. 김정은 곧바로 죽을 것이다. 다이. 강경한 미 정부의 태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37명을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무엇은 한 명도 없었다. 누굴까요? 친박 핵심은 한 명도 없었다. 어제 저희 도지구쇼에서 의혹 제기한 바 있습니다. 왜 꼭 친박 핵심들은 서면 조사하거나 다 이렇게 면죄부를 받거나 피해가나. 친박 핵심은 37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비판적인 기사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만평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공개합니다. 한성교 의원이 또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여성 의원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 라는 발언을 한 건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 한성교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이렇게 된 이상 한국에서 대선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성추행, 성희롱 논란을 겪고 있는 트럼프의 고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끌어다 한성교를 비판하는 한겨레 신문의 제치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전소 모두 불에 탔습니다.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어제 늦게 서울신문은 발행을 했지만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50년대생 그리고 60년대생입니다. 한때 나라와 기업과 회사를 위해서 청춘을 불태워서 일했던 기성세대들이었기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한화케미칼 장기 근속 직원 가족 중국 여행 귀국길 참견. 사진 보시죠. 안타깝습니다. 전세 고속버스가 이처럼 활활 불에 타고 있는 끔찍한 모습. 왜 이 버스가 불에 타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알아보니 이 버스는 올해 2월 출고된 비교적 새 차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에 결함은 없었을 텐데 도대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필리핀의 한국인 사망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국내의 고속버스 사고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이 총 사망했습니다. 그 고속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갓길 가드레일에 버스 출입문이 막혀서 열리지가 않자 창문을 깨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신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 10명 사망. 버스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린 뒤 5초 만에 펑 소리가 났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버스는 뼈대만 남은 채,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희생된 사람들, 사고로 숨진 사람들은 모두 50년대생, 60년대생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끔찍한 사고, 안타까운 죽음이 왜 발생했는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사회부의 박지혜 기자. 예, 정책사회부입니다. 예, 이 사고 도대체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예, 어젯밤 10시 10분쯤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근처에서 울산 방향으로 가던 관광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도로 우측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화재가 난 건데요. 이 불로 운전기사와 승객 등 20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또 현장에서 구조를 돕던 시민 1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버스에 탔던 승객들 대부분은 울산의 하나케미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부부들로 중국 여행을 갔다가 대구공항으로 귀국한 뒤 울산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화재로 버스가 새까맣게 모두 탔고 시신도 심하게 훼손되는 바람에 유족들은 신원 확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버스 운전기사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차량 앞쪽 우측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바람에 버스가 중심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채널A가 경찰 조사받기 전 운전기사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사고 당시 출입문이 콘크리트 분리대에 막혀 문을 열 수가 없었고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승객들을 탈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초기 조수석 문 쪽에 불이 붙어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핀이 빠지지 않아 실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과속이나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혜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사고가 난 고속버스는 올해 2월에 출고된 새 차, 신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기능적 결함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다. 차량이 노후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당 버스 기사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바퀴가 돌연 펑크가 나서 차량이 무게중심을 잃었다라는 것이 현재 경찰이 보고 있는 사고의 원인인데 정성희 위원님,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 차였고 졸지도 않았다. 그런데 돌연 앞바퀴에 펑크가 났다. 지금 우리가 CCTV로 확인을 했지만 이제 차가 쭉 주행을 하다가 2차로로 바뀌면서 갑자기 균형을 잃는 거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졸음운전의 결과인지 차량 결함인지 타이어 펑크인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차량 결함인 아까 말했지만 차량 결함일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신차치고는 굉장히 많이 뛰었더라고 67,000km. 그러니까 그 정도 뛰었으니까 이제 차 타이어가 마모되거나 또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무게중심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저 CCTV인데 갑자기 버스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나서 거의 바로 직후, 그러니까 5초 만에 지금 보시죠. 버스에서 불길이 일더니 버스 전체가 이렇게 폭발을 한 그런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CCTV 화면이고요. 현장에 있던 제보자가 저희 채널A의 휴대전화로 제보를 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버스가 전소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버스 앞쪽에 주 출입문이 가드레일, 그러니까 우측의 출입문이 저렇게 가드레일에 막혀 있어서 버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창문을 깨고 승객들이 서로 대피를 하려고 아수라장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충돌로 의식을 잃은 10여 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마신 채 저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지만 5초도 안 된 것 같아요. 균형 잃자마자. 그러니까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그 충격에 정신을 잃었고요. 그 사이에 바로 폭발음이 나서 예. 그 DNA 검사를 해서 신원을 알아봐야 될 정도로 아하. 전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운데 사람들이 탈출을 못했고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탈출한 상황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그 구조하고 대피를 하기는 너무나 급작스러웠다. 네. 그래서 아마 정신을 잃고 쓰러진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그 탈출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같고 예. 지금 경찰은 일단 운전기사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 지금 말한 대로 일단 본인은 그 졸음운전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그 어떤 사고 원인은 더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이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은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를 도주의 우려 때문에 긴급 체포한 상황입니다.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체포되기 전 운전기사를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김기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 버스 운전기사 48살 이모 씨는 사고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아파요 그랬는데 가다 갑자기 중심을 잃었거든요. 그래 그 가드레일을 계속 끌고 나가다가 머리 붙었어요. 사고가 나자마자 진화에 나섰지만 실패한 이 씨. 도로에서 멈춰서 불이 붙었는데 내가 불을 끄려고 운전석 뒤에서 전기를 끄고 피를 빼려고 하니까 피가 안 빠지더라고. 결국 이 씨는 출입문이 가드레일에 막힌 데다 불까지 번지자 소화기로 창문을 깨고 승객들을 탈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소화기로가 창문을 깨거든요. 창문을 깨지니까 이게 좀 영향을 피가 빠져나갔고. 그러나 앞쪽에 탑승했던 승객 일부만 버스를 빠져나왔습니다. 올라오고 난 뒤에 우성우성 했더니요. 연료가 꽉 차보니까 못 빠져나왔어요. 일각에서 제기된 과속이나 운전자 과실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안에 몇을 다 했는데 106km, 106km. 그러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늘 새벽 기사 이 씨를 교통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이게 한 가지 의문점이 지금 고속도로 CCTV를 보면 그렇게 늦은 시각은 아니었습니다. 10시가 지난 시각, 10시 30분가량인데 다른 차들도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대형 고속버스가 저처럼 앞바퀴에 펑크가 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만약에 도로에 이물질이 있었더라면 버스 앞에 가던 차, 버스 뒤에 가던 차들도 이물질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다른 차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있는 예.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트럭이라든지 버스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장거리 운행이라든지 휴식을 못한 거라든지 너무 노년의 이런 기사라든지 이런 건데 이걸 보면은 48세 뭐 개인의 건강 상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창 나이시고 젊은 나이다. 이 주행 지역이 대구공항에서 울산이에요. 예. 그럼 이제 서울로 생각하면 한 일산 가는 정도나 이제 바깥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가까운 거리가 거리였다. 아니고 예. 그리고 노후 차량이냐 노후 차량도 아닌 거고 아니었다,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바로 봤을 때 탁 이거다라고 집어낼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까 이제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월에 나온 차지만 한 6만 킬로를 달렸는데 6만 킬로 달렸는데 만약에 타이어 교체가 없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새 과실이 예. 그 부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죠. 이분이 자기 개인 차량을 가지고 지입한 사람인지 예. 아니면 이 관광버스 회사가 있어가지고 교대로 해가지고 이 버스를 내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차를 타기도 하고 저 차를 타기도 하는 경우라면 그 경우엔 또 책임 소재가 아주 불명확해. 예. 우리나라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사고는 났는데 보면 다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붕 떠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우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명확하게 봐야 될 건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사고라는 건 불가항력적으로 날 수도 있죠. 근데 예. 이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소화기가 작동이 안 됐다라는 점은 이건 철저하게 좀 봐야 돼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새 차기 때문에 버스에는 소화기가 배치돼 있는 것이 법규상 맞고 소화기가 심지어 있었는데 작동을 하지 않아서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한 상황. 그 소화기를 갖고 창문만 깰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이 칼럼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한화케미칼에서 장기 근속했던 직원들끼리
동기들끼리 그것도 은퇴자들 부부 동반으로 가까운 중국을 갔다가 정말 모처럼 만에 중국을 갔다가 귀국하던 길에 사고가 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의 어떤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더 가슴 찡한 그런 예.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이 입사 동기, 그러니까 79년에 입사를 했다고 하니까 서로 알고 지낸 것만 해도 37년입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37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동기들끼리 또 어떤 끈끈한 애정을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재직하신 분들도 있지만 은퇴자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20명 정도가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건데요. 아마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해줘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분들을 보냈을 거잖아요. 예. 여행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요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가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갔다 오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희생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소화전에 안전핀 하나만 제대로 빠졌어도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요즘 뭐 우리 안전사고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예. 건설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자동차 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어떤 작은 거 하나만 챙겨도 그 사건 자체가 저렇게까지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의 79년 입사자 모임이면 79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시대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다 지켜본 그런 기성세대입니다. 근데 그 소화기에 핀이 안 빠졌다는 건 참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오히려 너무 쉽게 빠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손가락 놓고 당기면 이분이 아마 당황해서 그것도 못했을 건데 예. 소화기가 작동돼도 그걸로 끄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런 사고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생명은 다 같지만 어려운 시대 고생 다 하고 예. 마지막 여행 한번 간 것이 이렇게 됐다는 건 지금 가슴 아픈데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종합상사맨들의 드라마 미생 예. 그 생각이 막 나갔고요. 정말 너무 슬프다. 왜 이런 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꼭 당해야 되나.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 사실 학생들만 희생이 된 걸로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때 회감여행 갔던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분들은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살고 열심히 살고 이제 여행 한번 가자고 한 것이 그것이 마지막 여행길이 됐던 그런 일인데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죠. 예. 부각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교통 이런 걸 보면서 사고를 보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 하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함으로써 내 뒤에 탄 모든 사람들 비행기, 기차, 전동차, 버스, 관광버스라든지 시내버스 난 그분들 진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분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정말 뒷바라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20명, 30명 뭐 이렇게 떼거지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변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가치로 해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관광버스의 이 사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 수익과 관계된 어떤 긴박한 뭐가 좀 압박감이 있었다면은 그런 것도 정말 고쳐야 되는데 사고 났을 때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경찰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버스 운전기사 이모 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저희 채널A가 체포되기 직전에 해당 버스 기사로부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버스 기사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래 아파요 터졌는데 중심을 잃었고서는 안에 널크를 다 했는데 불나고 난 뒤에 일어나가지고 웅성웅성 했더니요. 연료가 꽉 차보니까 못 가잖아. 아니 갑자기 중심을 잃었거든요. 그래 가드레일을 계속 끊어서 나가다가 불이 붙었어요. 연대에서 불이 붙었는데 저 돌에서 몸쪽에 불이 붙었는데 내가 불을 끄려고 운전대 뒤에서 바디를 쓰고 피를 빼라 하니까 피를 안 빠지더라고. 이거 경찰서에 여기서
회사 전원퇴직 하신 분들은, 예, 생각하는데요. 당황을 해가지고, 문전에서 보시면 어때요? 중심을 터지면서, 예, 중심을 잃어가지고, 내가 바드레를 계속, 끄고, 오면서 부쩍부쩍하고, 100km 정도. 경찰에서 긴급 체포되기 직전에 저희 채널A 기자와 만나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버스 기사분도 굉장히 당시의 상황이 정신이 없었다, 놀랬다. 그런데 경찰은 분명히 관리와 책임의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임을 뭐 반드시 따져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시속 100km로 가면서 앞바퀴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은 운전기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저도 한 시속 60km를 가다가 앞바퀴 타이어가 펑크가 난 적이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 차라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한 6만 킬로에서 7만 킬로 정도를 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타이어가요, 타면서 앞바퀴 뒷바퀴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이어는 보통 이제 앞바퀴가 더 많이 닳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타이어의 위치 교환이나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면은 6만 킬로 정도면은 타이어가 펑크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 여부는 없었는지를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뭐 운전기사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저는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비상망치 어디서라고 서로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문을 손으로 깨거나 팔꿈치를 계속 깨질 수가 없거든요. 예. 앞서 운전기사가 얘기한 것처럼 소화기를 가지고 깨서 그거로 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비상망치만 제대로 보여서 그거로 깨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순간에 그런 일들이 좀 자리가 뱉었더라면 피해를 그나마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뭐 정부랑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버스가 불에 타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 안에 정전이 된 깜깜한 상황에서 유독가스가 매캐하게 올라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60대, 70대, 50대 부부들이 비상망치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 장면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살아남은 10명 중에 7명도 부상을 입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뉴스 속보도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다음 뉴스 저희가 또 전해드릴 것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2016년 국감 발언 파문 말말말. 지금 두 분의 커플이 국감 발언 파문의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 커플은 유은혜 의원과 한성교 의원. 한성교 의원 지난번에 멱살잡이로 나오셨는데 또 나오셨어요. 두 번째는 조홍천 김수남 검찰총장. 과연 어떤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지 저희가 출연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별명이 붙었습니다. 국회에서 한성교 의원을 향해서 이른바 멱살잡이 한성교라는 별명이 붙었다는데 이번엔 또 어떤 발언 때문에 곤혹을 치르셨는지 그 발언을 공개합니다. 야당의 유은혜 의원을 보면서 내가 그리 좋아? 내가 어쩜 그리 좋아? 들어보시죠. 저는 뭐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웃어요 그런다? 선배로서 좋아하느냐는 얘기를 물어보고 만약에 그것을 좀 다르게 느끼셨다면은 그것은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동료 의원이 계속 하니까 저를 보고 그렇게 비웃듯이 웃고 있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원님들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 의원님의 대학교 선배라서 아마 제가 좀 긴장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불쾌하시다면은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또다시 한성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매우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무슨 개인 사적인 관계를 내세워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식으로 정중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유 의원님 말씀을 존중을 하고요. 글쎄 사적스럽게 제가 대학 선후배라는 얘기를 넣어갖고
무마하려 한 거는 아닌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성희롱성 발언이다. 윤해 의원과 야당의 여성 의원들이 윤리위에 한성규 의원을 재속기로 했는데요. 이 칼럼께 먼저 묻겠습니다. 한성규 의원의 발언,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라는 발언, 과연 여성들 입장에서 듣기에 굉장히 불쾌한지. 불쾌하죠. 예. 상당히 불쾌하죠. 물론 예. 이제 상대방이 저와 어떤 그 호감도와 친밀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분명히 저 상황을 그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저 상황에서 더군다나 국감장 아닙니까? 이게 사적으로 무슨 식사 자리나 이런 거라면 그나마 좀 농담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국감 도중에 저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그렇다면 이분은 평소에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 더 어느 수의 얘기를 하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국감장에서도 저 정도 말씀을 하셨다면 예,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 네. 어떤 발언을 하실 분인가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무슨 다른 이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런 경우 있죠. 왜 사과를 받고 나서 더 기분 나쁜 경우가 있다. 예. 안 하니만 못하는 사고가 있는데 한성규 의원은 그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차라리 한꺼번에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계속 사족을 다해죠.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이 혹시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혹은 뭐 학교 후배라서 이렇게 앞에 계속 전제 조건과 단서를 대니까 예. 상대방은 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고요. 그 얼마 전에 그 멱살잡이 한성규 지금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때도 이 영상을 보면은 그 경찰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전형적인 어떤 그 가불관계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참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성규 의원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선배로서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가 봅니다. 선배로서 나를 좋아하는지를 물었을 뿐이다라는 해명인데 이 해명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말이 말 같아야지. 말이 말 같아야지. 말을 하죠. 예. 이거는 이제 명백한 성희롱이에요. 성희롱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 발언도 분명히 성희롱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성희롱 규정에서 윤리위 제소하는 게 맞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공사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죠. 또 국감장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할 때도 그 사적인 학교 대학 성분이라는 관계를 예. 집어넣음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잘못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도 즉각 진정성 예. 그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화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학교 후배라서 예. 그다음에 학교 선후배에서 좋아하냐고 얘기를 하면은 그 국감회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닌데 변명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한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내 트럼프 얘기를 해서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미국에서 그렇게 여성과 관련된 성폭행, 성추행, 심지어 무슨 성폭행 시도, 미수,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늘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좀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만 나온 경우에만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거는 평생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생각과 감정 그렇게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시게 살아왔다. 근데 그 사안은 틀리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모른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두 여성분께서 한성규 의원의 진의를 혹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닐지 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대학 선배로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의미로서 물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두 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성희롱적인 발언이었는지 문제가 됐던 발언 다시 한번 듣고 판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너무 짧아서 저희가 다시 못 봤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윤태호 실장님, 이제 판별을 좀 해주시죠. 저는 두 분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국회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정말 저런 시비가 많다가. 근데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김진태 의원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또 생기네 그랬는데 또 생기네요. 그리고 한성규 의원은 비슷한 시비가
있었던 적이 꽤 많으신 분이고, 이게 남녀 관계에 대한 거, 여성이 느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 이제 권력 관계 지적 부분에서 한 의원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지금 저 자리가 국감장이고 피감기관 사람들, 언론인들, 각 당의 보좌진들이 딱 보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이 뭐 여당 의원 뭐 실수하지 않나 눈을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한테 차라리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공격을 하면은 그건 서로 같이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욕을 해라. 그렇죠. 그게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게 뭐라 그럴까요? 무슨 미소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좀 뭐 애매모호한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상한 미소.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를 되게 무력화시키고 여성이고 후배라는 거에 더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서 이 사람이 반발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농담조차에도 발끈하는 여자는 원래 또 저러니까 여자는 안 돼라는 식으로 2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만든 거. 저는 물론 한 의원이 그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좀 남성들 일반에 약간 내재돼 있는. 그러니까 요즘 아저씨 앞에 이제 뭐 이상한 접조를 붙여가지고 무슨 저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발현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아저씨는 죄가 없습니다. 아저씨는 죄가 없어요. 이기진 전 의원께서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한성규 의원이랑 같이 계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17대 같이 들어갔고 아나운서 후배고 또 18대 같이 있었고 전 뭐 나오고 19대 지금 4선이시죠? 4선에서 지금 4선을 넘고 있습니다. 근데 4선을 넘고 있다. 4선을 넘고 있는데 역시 아나운서로 다른데 늑사자와 죽을 사자가 다 발음이 길어요. 4선이 아니라 4선. 전 땀이 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순간에. 근데 사실 저는 한선교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두 한선교 의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발언을 할 때 상대편들이 뭐 분노의 얼굴도 있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도 있고, 무표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발언하다 건너다 보니까 왠지 내 말에 비웃는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난 사실 상대 의원이 발언할 때에 유 의원의 자세는 어땠는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선교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잘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은 보면은 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할 말이 있고 비웃을 일이 있으면은 발언 신청을 해서 마이크 켜고 해라. 발언 신청을 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참을 수 없으면은 발언권 없이도 한마디 쫙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근데 비웃는 것으로 들렸을 때 왜 비웃소 아마 그러지 않고 좋아서 웃는 것처럼 해석해서 한마디 한 게 이렇게 파장을 화가 될 줄은 몰랐겠는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한 의원이 말이 하다르고 어달라. 4선을 잘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선을 잘 넘으시길 바랍니다. 말말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또 기사에 올랐는데 또 폭로인데 김수남 검찰총장을 향해서 박지만 회장과 사적으로 아는 사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평가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이 또 헛다리를 짚은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총장께서는 작년 인사청문회 직후에 박지만 회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만났다고 누구 딴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냐?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 만난 거는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 적이 있지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그 만난 적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무슨 시기를 정해 주셔야죠. 개인적으로 만났다 하는 게 그래 무슨 의미인지.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청문회 당일날 박지만 회장의 지인이 박 회장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답변할 때 당황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랬겠지. 그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냐 하니까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전 이해를 했는데 아직도 그거 계속 유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박지만 회장한테 만나자 해가지고 두 분이서 만난 적 없어요. 그분하고 무슨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조응천 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원이 될 때 야 이제 여당과 정부 큰일 났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회의원이 됐으니 그것도 야당이 됐으니 청문회나 국감에서 난리가 났겠구나 라고 공포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연이어 이 폭로가 어째 좀 변죽만 울린다 이런 평도 많은데요. 저 의혹의 핵심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라는 굵은 동아줄을 꽉 잡았다가 갈아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거일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못 느끼셨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물어보고 경상도 사투리로 대답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좀 드물죠. 뭐라 하는지.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 제가 이제 야당에 갈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이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도 청와대 출신인데 대구 출신이고 대구 성광고등학교 약간 신흥 명문인으로 법조인도 많은데 예.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등학교 서울법대에 나와서 다시도 좀 일찍 됐고 말하자면 이게 TK 이게 보수 쪽 주류에서 쭉 큰 인물이거든요. 에이스 중에 에이스로 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 쪽하고 약간 결이 다른 말하자면 김수남 총장하고 같은 이런 물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그 서로의 그런 걸 잘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투리로 나오니까 만약에 질문을 표준말로 했으면 김수남 총장도 약간 조심해가지고 예. 경상도 사람이지만 조금 표준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그렇죠. 건데 지금 뭐라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제가 느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김수남 총장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죠. 뭐 3, 4년 전인가 뭐 식당에서 한번 만난 적은 있지 뭐 친한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조홍천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원래는 박지만 쪽에 줄을 대려고 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병우 쪽에다가 줄 댄 거 아니냐, 당신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런 뭐 문자까지 하는 게 맞는지는 좀 저는 뭐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어제 보면은 조홍천 의원은 김수남 총장에 대해서,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그 김주현 검찰차장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검찰 출신들이 수뇌부를 말하자면 조금 욕먹을 거 알면서도 동시에 이게 공격을 했다. 이건 좀 전략적인 작전이다. 포석인 것 같고. 예. 제가 알기로 박지만 회장하고 조홍천 의원하고 관계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조홍천 의원이 청와대에 있을 때 박지만 회장과 꽤 돈독한 사이를 유지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또 뭐 그리 나쁘지는 않은 걸로 그러니까 알고 같은 있습니다. 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이 정도 하는 거를 뭐 박지만 회장한테 허락 받고 했겠습니까마는 이 정도 하는 거는 박지만 회장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이다. 예. 검찰총장 공격하는 거 정도야 이 사람이 뭐 별로 문제 삼지 않을 예.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홍천 의원이야말로 박지만 회장이 줄을 잡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김 의원님. 네. 아니 조홍천 의원이 저는 왜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문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김순환 총장을 대상으로 이거 질문하는 게 도대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죠? 아,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그 조홍천 당시 그 전 비서관에 데려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 스스로도 나와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영화 내부자들의 본인이 이병헌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병헌이 사실 벌써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 하려다가 본인이 팔이 잘리게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나쁜 놈이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너희는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너를 응징하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큰 사건을 빵 터뜨리게 되는 사건의 영화의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홍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장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국익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과거에 알고 있었던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본인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보다 잘 아는 박지만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한 정보를 살짝 흘리는 것뿐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최순실 씨에 대한 불어친가 뭐 이런 의혹들 있잖아요. 액세서리 의혹들. 그것도 결국은 그 이후로 밝혀진 게 없고 슬쩍슬쩍 정보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흘리는 정도로 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홍천 의원이 이제라도 좀 본인이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법사위에서 김순환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본인이 청와대에도 있었고 검찰 조직에도 몸을 담고 있었다라면 지금 해야 될 것 딱 하나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F학점 국감이라는 말이 조홍천 의원에게 정확하게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홍천 의원 모셔온 분이 문재인 전 대표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바라보고 모셔왔는지도 싶습니다. 양쪽을 다 공격했어요. 네. 검찰총장에게 질의할 게 얼마나 많은데 검찰 이 모양 이 꼴대로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이 없느냐. 나는 질의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제쳐두고 이런 질문을 하는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여당 의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대검 국감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뭐 이건 찌라시도 아니고, 뭐 사인 간에 뭐 저 어디 카톡 한 거를 가지고 와서 육하 원칙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제시하고 박 회장하고 정작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 했다는 건지 이제는 하다 정말 금도를 벗어난 것이
저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국감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영천 의원 우리가 많이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그 정운회 관련 물건에서 다 무죄로 나왔고, 그런데 역시 초선의 한계, 이제 지난번에는 엉뚱한 사람을 성희롱범으로 몰아가지고 바로 사과를 하더니 MBC요. 예, 한 방울커녕 이상한 의혹 제기는 하고, 또 어저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김지원 차장하면서 이미 다 제가 알기로는 클리어가 되고 해명이 된 문제인데 나와서 공연히 하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아니 그 백선아 교수 불러다가 본인이 병사라고 백남기 그 사인에 대해 썼는데 소신을 바꾸라고 압박지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 제대로 국감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헛방 말고 제대로 된 한방 준비해서 다시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감 말말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계속된 메시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라, 탈북민은 미리온 통일이다에 이어서 3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출력물을 통해 만나보시죠. 탈북 러시 징후 3탄.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도 북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는 징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포착을 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3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지옥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길을 열고 맞이할 것이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하여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입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예 모든 길을 열어놓고 탈북민들 다 맞이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옥이다.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부터 이어지는 이 발언이 그냥 돌출 발언이 아니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래서 3번씩이나, 그것도 그냥 마이크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워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읽지 않습니까? 준비된 발언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만의, 우리 대통령만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 등 자유우방 국가들의 정보 연계가 서로 공유와 연계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좀 더 진작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태양 아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새롭습니다. 영화관에서 떠났으니까 제가 영화 PR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걸 보면은 지금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써 진작부터 무르익어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작심하고 연이어서 3번째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탈북은 계속 될 것이고, 김정은이 이번에 10월 9일, 10일에 아무런 도발을 못한 것은 여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관이 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지금 것과. 과거에 선제 타격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러셀 차관보가 김정은 죽을 거다. 과연 그런 말까지 했어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과거에 예가 있죠. 이스라엘이 내가 죽겠으니까 이란의 핵시설을 먼저 쳤어요. 그거는 더 무르익기 전에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쳤어요. 그래서 해결했어요. 이스라엘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비아의 테러가 우려되니까 리비아를 미국이 선제 타격했어요. 미국이 맘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 참았고, 제가 갖고 와서 김정은은 매를 번다고 그랬잖아요. 매를 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인민들이 그 상황에서 좀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대통령이 포인트를 잡아서 정보 공유해서 확실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그 말도 안 되는 인권 탄압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가 다 탈북한 사람이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오히려 믿질 않아요. 너무 엄청나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믿질 않아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의 균열 조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북한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 두 번째 조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시 러시아인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한 근로자 10여 명이 집단으로 탈북을 해서 한국행을 희망하고 신변을 보호받고 있다는 뉴스 보도해드렸는데, 이번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이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 20여 명이 집단으로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행을 이들 역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그리고 해외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그들의 실제 영상을 저희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그냥 앉아서 가보니 내 병방이나 되니? 누구나 되겠지. 야! 웃으면서 연료분 기간중인데 그거 좀 나가라. 한 판씩 넘는 가야죠. 당연과 당것 때문에 지금 심한 걸 가지고 기다릴게.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대도시에서 이런 게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요. 시베리아 공공보다는 그게 이제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이 힘들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옆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박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북한 지옥 이런 말 뭐 자꾸 반복해야 될까 싶은데, 하나 제가 동의하는 건 이제 동독이 고향을 했다. 동독에 대해서 서독이 이제 고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그 고향을,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향을 한 게 막 무슨 말을 험하게 해서가 아니라 프라이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정치범 정도가 되겠죠. 아예 퍼주기를 하고 그 동치범들을 데리고 오고 니들이 원하는 거 줄 테니까 그 사람들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문화 교류를 통해 가지고 동독을 아래로부터 사실은 무너뜨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게 꼭 김대중 대통령식 햇볕 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북한은 밑에서부터 흔드는 거는 막 강한 압박도 있지만은 그런 이쪽의 바람과 분위기를 자꾸 그쪽으로 보내주면 그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중국에서도 닝보는 되게 상업도시입니다. 네. 상업도시에서 이 식당에서 나오는 거.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죠.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 반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킴 칼럼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 근로자 10명의 사례를 소개해 주면서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봤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자유와 어떤 그런 자본주의와 문화, 문명이 응축되어 있어서 아마 근로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을 것이다 지적해 주셨는데, 모스크바에서 이번에 20명. 모스크바는 어떻습니까? 모스크바도 비슷합니다. 저는 당시 페테르부르크를 먼저 갔다가 모스크바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구도시잖아요. 구 수도라서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는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조금 더 도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도시적이다. 더 도시적이고 우리를 치면 그냥 서울과 같은 그런 건데, 어쨌든 윤 실장 지적했듯이 저런 대도시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같기도 하고요. 20여 명이 한꺼번에 탈출을 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 말고도 뭐 작년, 재작년 아마 우리가 모르고 모르는, 그렇지만 탈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2001년 말부터 외교부를 출입을 해서 한 3차례에 걸쳐서 3년 정도를 출입했는데, 외교부와 통일부를 이제 출입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단 한 차례도 위기설 없었던 적 없었고 붕괴설 없던 적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김정일이었고 2012년부터 이제 김정은은 넘어왔지만, 당시 제가 만났던 군사 전문가나 북한 전문가들이 이제 특히 이명박 정부 때였죠. 아니 이 위기설을 계속 정부가 혹은 뭐 이렇게 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농담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탈북자 분명히 많이 내려오고 있고, 김정은이 아마 정일,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보다는 조금 더 자기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일 겁니다. 흔들리고 있지만 그것이 곧 붕괴로 이어진다라는 거는 우리의 기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한 냉정한 전망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실 적에 정보가 없이 발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나무로 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했었어야 되는 건가? 뭐 외교부 장관도 있고 통일부 장관도 있고 다른 루트가 있는데 대통령으로서의 너무 좀 부담스러운 워딩들이 계속 자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것이 정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비해서 더 어려운 건 맞지만 좀 더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박 대통령의 어떤 저는 자극적인 발언이 실제 북한 인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파가 될지도 참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TV를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강압 일변도로 가는 것이 어떤 전략적으로 옳은 건지는 저는 여전히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 전략적인 다변화 작전도 동시에 분명히 그렇죠. 있어야 된다. 차가운 머리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신데 모스크바에서 탈출에 성공한 북한 근로자 20여 명이 정 의원님 지금 현재 모스크바에 있는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UN 난민 보호소에 머물면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 일단 제3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무사히 데려오는 건 우리 이제 정보 당국의 이제 일이겠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위기설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이숙경 칼럼니스트 지적에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위기가 과거에 우리가 늘 얘기했던 위기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지금 북한이 이제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이고 개성공단이 지금 완전히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현금 줄까지 끊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국제적인 대북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의 그 내부의 어떤 체제 균열이나 이런 것이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정보들을 지금 예컨대 10월 1일 이전에 저는 이 모스크바 이 벌목공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한 근로자 얘기를 전 대통령이 다 보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수용시설 얘기까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제 과거에 늘 반복하던 그런 패턴은 아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하는 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대비하는 건 좋지만 소위 말폭탄이라고 그러죠. 말폭탄을 너무 앞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하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의 위기 상황이 과거와 반복되는 패턴이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냉철한 머리로 3일째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쇼의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행을 다룬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술집에서 바지를 벗고요. 난동을 피운 사람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냥 호텔도 아니고요. 특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잘 나가는 부잣집 집안의 2세 경영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그가 난동을 부렸을지 또 다른 갑질이 나왔어요. 김병무 의원님. 특급 호텔의 2세 경영인이 술집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는 모르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추근을 했다.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일단은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 아들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특급 호텔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상속자라고 그러고 본인도 또 호텔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자. 네, 그리고 본인도 호텔을 갖고 있고 현재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면 그 호텔도 본인 상속받을지 모르겠으나 여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매제랑 같이 갔다 그래요. 그럼 매제랑 같이 갔으면 좀 조용히 숨어 드셔야지. 매제랑 딴 사람도 아니고 매제랑 같이 숨어러 가고 본인이 이제 담배 피우는 거를 제지하고 있는 술집 주인의 행동 때문에 뭐 술도 좀 됐겠죠. 취했겠고. 지금 CCTV 화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CCTV 나오네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막 화분을 집어 던지고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난동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손님들이 앉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자 손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벗었다는 거예요. 뭐 속까지 벗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지를 벗고 성추행 뭐 등등에 대한 행태들을 난동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 술집에 있는 종업원과 술집 손님들과도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화면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어요.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적지 않고 저 정도를 살아오는 과정 속에 도대체 집안으로부터 어떤 도덕적 교육을 받았는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 위에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분들 대상으로 싹 다 모아놓고 저는 이분이 강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이 그렇게 믿고 있다 큰 코 다친다. 강의. 갑질 중에 갑질 끝판왕 내가 한번 해봤는데 큰일 났잖아요. 실제로 진짜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그 갑질이라는 거를 잘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 돌아오는 여파 그런 것들이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한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도 똑같이 신원도 좀 공개하시고 실명도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대국민의 상태로 좀 사과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찰이 갑질과의 전쟁, 백일 전쟁 선포하셨잖아요. 맞아요. 선포했어요. 100일 아직 안 지난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상속받고 다시 진짜 대한민국의 큰 그 재벌가로서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행동을 부릴 것이며 미국의 트럼프랑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 조현아 부사장이 독방도 아니고 동료 수감자들이랑 같이 섞인 그 비좁은 방에서 그 고추장에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서 내가 이 비빔밥의 맛이 이렇게 맛있는지 태어나서 처음 알았다. 눈물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짧게 덧붙이고 싶은 게요. 이분이 보니까 이제 40살이라 그러죠. 뭐 40살이면 그냥 먹을 만큼 먹은 거죠. 제일 재밌었던 게 이런 거예요. 시비가 붙다가 뭐 이분이 먼저 상대방한테 뭐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하니까 그럼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40살이면은 뭐 내가 어느 호텔 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40살인데 우리 아버지 어느 호텔 사장이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어디 호텔에? 이게 20살도 아니고 우리 아빠 40살이 돼가지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셔서 그 부분은 이제 평소에 몸에 밴 예를 들어서 현대알루미늄의 뭐 누구 모 사장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아까 운전기사를 30번이나 뭐 바꾸면서 뭐 했던 그런 갑질 매뉴얼, 몸에 밴 인력관계를 이용한 건 좀 다르게 이제 술에 취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시인도 지금 부인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유명한 호텔에 뭐 상속자고 또 본인이 호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만 저런 걸 평범한 필람필부가 했을 거라 똑같이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게 처벌해달라 이건데 해당 술집에서 당시 이 모든 참사를 다 지켜봤던 업주 인터뷰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술을 드시고 이제 여기 오신 여자 손님 떼안고 이제 성추행 해가지고 이제 직원이 이제 그릇이 마시러 제지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저희 직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직원한테 그릇이 마시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 여기 멱살하고 옷을 잡아 당겨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제지를 하니까 밖에 있던 화분을 저희 이제 유리문 쪽에다가 집어 던지고 계속 이제 문을 발로 차고 계속 당기고 막 밀고 막 의자 집어 던지고 네, 많이 다쳤어요. 지금 여기 목이 지금 다 까졌어요. 지금 여기 완전히 다 난동 부려가지고 의자랑 바랑 이제 지금 다 기물 파손되고 잔도 많이 깨지고요. 지금 뭐 이런 데 보시면 막 대리석도 지금 다 깨진 상황이고. 특급 호텔 집안 아들 상속자의 인격은 특급이 아니라 하급이었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참 한심스럽죠. 1세 부모들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을 2세는 이렇군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게 말이죠. 진짜 등급을 좀 잘 매겨서 아주 큰 기업들 진짜 먹고 살 만큼만 자녀들에게 떼주고 나머지는 이게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속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벌었다고 이걸 상속해갖고 이 짓을 합니까? 이거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지, 당사자의 부모가 어떻게 보일지는 참 모르겠는데, 거지도 상속한다고 그러죠? 옛날에 구봉수 선생 코미디에 그런 게 있었어요. 죽으려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들을 불러서, 아들도 거지예요. 내가 너 평생 먹고 살 걸 주겠다. 아들이 이렇게 기대를 갖고 봤지. 수첩을 꺼내. 요 골목 몇째 집에 아저씨 생신은 언제고 그분의 제사는 언제. 그래서 그 당시에 얻어먹으라 이거지 가서. 그래.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상속을 하는 걸 보고 이건 코미디니까 일도 안 하고 전화에 벌써 호텔을 하나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라고 말하는 정도.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현장 안 보고 그냥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상속제도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신사동 그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주인공인데 김병민 의원님, 얼마 전 박원순 시장이 우리 서울시는 이제 앞으로 경찰한테, 대한민국 경찰한테
수돗물 안 줄 거야. 물 공급 안 할 거야. 라고 충격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경찰의 시위 집회용 물대포 수돗물 공급을 거부했군요. 네, 실제로 거부한 상황이 일어났고요. 앞으로도 특별하게 뭐 이제 법적 해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시위 집회에서 서울시 소화전의 물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거부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저는 이거 박원순 시장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오늘 저 동아일보 사설인가요? 이렇게 써 있는데 박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건 이렇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소화전 물은 화재 재난과 재난 구호에만 써야 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소방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뭐라고 명시가 돼 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죠. 이게 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쓴다라는 거는 박 시장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군요.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왜냐하면 소화전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소화전에 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갖다 끌었다가 우리 집 앞에 쓰고 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한 거지. 여기에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적용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법조항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게 이제 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될 여부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해석이 박 시장이 잘못한 해석이고 국가가 사용하려고 하는 물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했다 그러면 그 처벌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받아야 돼요. 근데 정확한 법적 해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단 막았다. 그 이유는 뭐 사설에도 적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 진영에 대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박원순 시장께서 좀 큰 틀에서 대의적으로 대선 후보 박원순이 아닌 서울시장 박원순으로서의 역할과 임무 책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건데 정성희 위원님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장이라면 박 시장이든 뭐 오세훈 전 시장이든 간에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아니라 수돗물의 안전과 생명만 책임지는 건 아니냐 벼묻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난번에 뭐라고 했나요? 물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에 대해서 죄를 물은 게 아니죠. 뭐 전형적인 논법 전환하는 그런 수법인데요. 저는 설마 박원순 시장이 국감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설마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중증이다. 그 박원순 시장의 대권벽이 좀 중증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또 어저께 박원순 시장이 소위 말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 옛날에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문학의 인사들의 리스트가 있고 그것을 문화부에서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다는 것 관련해서 경로하면서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감이다. 저는 만약에 정말 정부가 물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그것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만 만약 그랬다면은 그거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그런 분노를 표출할 만하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야당을 향해서 그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권력의 막장 드라마이고 사유화의 극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똑같이 그 말을 수돗물을 공급을 안 하는 거에 되돌려주고 싶어요. 저것이야말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권력을 서열하는 것이 다름 아니다. 남을 비판하는 잣대로 본인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승엽 칼럼니스트. 박 시장의 수돗물 거부 사태. 거부 사태. 저번에 이제 수돗물 얘기 나왔을 적에 저도 좀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불법적인 시위가 폭력적인 시위가 있을 경우 그럼 물대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차라리 이번 어쨌든 백남기 씨 사망이라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전제라도 깔고 말씀하셨으면 좀 설득력이 좀 있었을 텐데 좀 무리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탄핵 발언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이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가 박원순 시장 덕분에 어제 다시 헌법을 한번 봤어요. 1조부터 해가지고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지만 최소한 기억에 남는 게 헌법 10조와 19조에 나와 있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모든 국민의 양심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된다.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아마 64조에 그 요건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대통령이 됐던 국무위원이 됐던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탄핵 소추 요건이 된다라고 법에 이제 규정돼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워낙 많은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사태에서 봤듯이 이제 국력에 엄청난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어제 법률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거 무슨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니 박원순 시장 변호사 아니냐. 그 사람 얘기했으면 그냥 한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한국일보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실제 명단까지 봤다는 사람, 그 사람이 사진으로 찍어놨다라는 것까지 공개가 됐고요. 또 특히 저는 또 하나가 문제가 이게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 문화부 국장과 과장이 자리에서 이제 옷을 억지로 벗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저는 탄핵 소추의 어떤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의 어떤 발언이 그것을 팩트를 가정한 것이라면 그렇게 저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팩트를 좀 더 확인을 하고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들지만, 저는 저 발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대포랑 블랙리스트를 나눠서 평가해서 저는 완전 거꾸로 생각해요. 이석훈 칼럼니스트. 아, 완전 반대다. 예, 둘이 붙었어요 지금.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 블랙리스트 파동하고 최순실 씨 문제가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좀 비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은 비례성이라는 게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가 그때 선거법 위반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탄핵까지 해야 될 일이냐에 대한 것으로 해서 역풍이 엄청나게 불었던 거고,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연 탄핵까지 갈 만한 것인가,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명확하고 끈질기게 야당이 물고 늘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탄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은 정치는, 저는 그런 거는 조금 편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저런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인 게, 이게 보니까 박 시장이 좀 꼼꼼한 면모가 있는 양반이거든요. 작년에 국민안전처에다가 법적 자문을 한번 구했더라고요. 법적 자문을 하니까 안전처에서 회신이 온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가급적 소방 활동에만 사용하고, 이 가급적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 지원 등 재난 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소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지도 필요.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내려보낸 거예요. 이제 한 1년 동안 이걸 묵히고 있다가, 물론 안전처에서 말한 것보다 좀 부풀려가지고 하고 있긴 있는데, 요걸 이제 받아놓고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1단계로 서울시에서 먼저 한 게, 원래 이게 관행적으로 소화전 물을 쓰고는 수도요금을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요금 받기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물을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에게 쓸 거면 세금 내고 써라. 지금 받았어요. 받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데, 두 번, 어차피 서울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같은 세금이지만, 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논쟁적일 겁니다. 지금 이제 김병민 위원이나 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박 시장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좀 더 세련되게 하려면은, 아니, 국민안전처를 말한 걸 내세우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 이제 좀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불법 시위 현장이 지난번처럼 광화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동아일보도 나가지도 못하고, 저 차 꼼짝 못게 다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 경찰차를 손도끼와 망치로 막 불태우고 몸싸움이 나기 일보 직전인데, 하필 서울시에서 물을 제공을 안 해줘가지고 경찰이 준비해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랬을 때 경찰은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될까? 아, 박원순 시장님이 줄에 펑크를 내서 가서 대신 서준 적이 있는 그런 사이예요. 아, 절친한 사이다. 그런데 수돗물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물 대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사실 소방호수죠. 물 대포 이렇게 해서 이제 나쁘게 들리도록 말을 만들었는데, 소방호수 물을 왜 뿌립니까? 가능하면 최루탄 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물이라도 뿌리자. 물 뿌려서 해산시키자. 그래서 이거 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물을 못 쓰게 한다? 박원순 시장이 만약 대선 꿈을 갖는다면은 스스로 갈 길을 너무 좁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됐을 때, 무슨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저분이 원래 수돗물 못 쓰게 했어. 안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단견을 가지고 큰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왜 이 물을 뿌리게 됐는지를 모릅니까? 그렇게 하다 부작용이 났다고 해서 수돗물을 못 쓰게 하는 것은 큰 정치를 꿈꾸는 분이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말을 다시 되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시장님, 수돗물은 죄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 이번에 세 번째 그 사람인데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벨 문학상에, 노벨 팝송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에 가수 밥 딜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파격. 밥 딜런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상당히 시적입니다. 모래밭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마치 한 편의 시를 노래로 그냥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클람. 아니 노벨 문학상에 팝 가수가, 포크송 가수가 선정이 됐다. 이거 굉장한 파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제 저는 이제 그 다른 저녁 방송 끝나고 택시 안에서 이게 속보가 떴길래 이제 봤죠. 그래서 일단 놀랐어요. 예. 놀랍고 제 첫 느낌은 신선하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문화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어서 오랜만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참 반갑다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알아, 이거죠. 예. 예전에 나왔던 노벨 문학상 모르는 사람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나마 한 명 있었어. 뭐 이러면서. 예. 약간 근데 저는 일단 신선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생각의 어떤 반전? 늘 이제 소위 말하는 문학, 소설을 쓰거나 뭐 시를 쓰거나 이런 분한테 주던 사항들을 이걸 노랫말에 옮겨서 이 글을 쓴 사람에게 주는 것도 하나의 파격이고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문학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범주, 뭐 여기에 디파인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쟁이 붙을 테고, 또 문학계 내에서는 아니 뭐 하루키를 비롯해서 정말 좋은 뭐 문학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이제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뭐 그것도 이해가 가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느낌은 신선하다, 파격이다, 뭐 경계를 허물었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저께 보고 놀라고 저 아까 나온 노래들을 다 찾아서 이제 다시 들었습니다. 나는 노벨 문학상도 못 알아본 사람이구나.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봤는데 역시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뭐 계속 반성하시고 계시군요. 포크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예술적인 평가를 받아서 됐고 또 옛날에 과거의 음유 시인들은 노래하면서 노랫말에 가사를 붙여서 곡조를 했으니까 그런 거를 부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노벨상 위원회가 이번에는 음악과 문학도 구분을 못했구나. 예. 아무리 크로스오버라지만은 그리고 어떤 융합이 대세라지만은 문학의 면면이 그 나름의 생명력과 이런 걸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또 무시하면서 이렇게 해서 문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실망을 안겼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친구요. 그 답은 흩날리는 바람 속에 있다네. 저희는 광고 후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제 저희 도지구쇼가 필리핀의 한국인 피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박골로 시를 박골로드라고 잘못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골로드와 박골로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박골로드가 아니라 박골로 시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윤희 합참의장과 관련해서 최윤희 합참의장 쪽에서 사실 정정을 해왔습니다.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최윤희 합참의장의 부인이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박모 소장의 부인이 녹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장성 부인의 파티와 관련해서 아내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팬티를 나눠준 적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